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3년도 지방직 조리막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된 문제도 2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림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답을 찾도록 출제가 된 문제도 있었고, 사실 답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보기들 때문에 어려워 보이게 출제가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시면서 꽤 어렵다, 난이도 상 정도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험장에서는 실제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상 정도로 느끼셨을 텐데 시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난이도 상 아니고 난이도 중 정도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다른 과목들이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임업경영 같은 경우도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좀 점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조림학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껴지도록 좀 신경 써서 출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 2문제, 다섯 번째 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파트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일곱 번째 파트가 올해에는 5문제씩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항상 많이 출제가 되어오던 여덟 번째 파트가 올해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더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8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번째 파트가 3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10번째 파트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파트가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많이 출제되던 부분만 쏙 빼고 아주 골고루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수목의 조직과 기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탄수화물의 이동 및 지탱, 이거는 4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표피 조직을 대신해서 보호, 수분 증발, 억제, 이거는 코르크 조직. 코르크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코르크 형성층의 기원, 이것도 역시 4부 조직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 삽수보다 성숙목에서 얻은 삽수가 발근이 잘 된다? 성숙목에서 얻은 게 아니라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 삽수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위치가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삽목상은 대기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높게 유지해줘야죠. 건조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들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는 밝은 촉진 효과가 있지만 고농도에서는 강력한 제초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6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현사시라고 하는 것은 은백양과 수원사시, 그 두 가지 수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은백양과 수원사시 얘네의 교잡종, 그게 현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6 6번째 파트 부분에서 잡종 강세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교잡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형질이 후대에 조합되게 하는 것이 있고, 그 구체적인 예시로는 리기테다 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교잡 육종 방법에는 잡종 강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잡종 강세라고 하는 것은 양친수보다 차대가 더 우수한 애가 나오는 거가 잡종 강세이고, 구체적인 예시가 현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친수인 은백양이나 수원사시보다 후대인 현사시가 훨씬 더 월등한 생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또 전에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좀 더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학명 프린트, 이론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학명 프린트가 있었는데요. 그 학명 프린트에 은수원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은수원사시 가로 열고 은사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은수원사시 가로 열고 은사시 이렇게 써 있는 거에 학명을 보시면 1번 보기가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은수원사시 또는 은사시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자연잡종입니다. 자연잡종이고, 그리고 인공잡종은 현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번을 보시면 여기 뭐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학명이 있죠. 사실 이거는 학명이 뭐 낯설어 보이는 거고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화이트 포플러 또는 캐나다 포플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보니까 수원사시의 학명하고 헷갈려라. 그래서 요 학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 학명이에요. 근데 두 개 헷갈려라 라는 의도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양버들과 물황철 나무죠. 양버들과 물황철 나무이고요. 4번 양버들과 그냥 사시, 요즘엔 그냥 사시나무 이렇게 부르는 거에 학명입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목 방법, 이 그림 어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의 7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답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복접입니다. 복접. 이거는 딱 보니까 대목이 있는데 대목의 삭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대목의 삭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만 딱 봐도 복접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접수가 쐐기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굵은 대목의 측면부에 비스듬하게 삭면을 만들고 쐐기 모양의 삭면을 가진 접수를 끼워 넣은 거. 정답은 복접입니다. 그럼 박접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박접 같은 경우는 대목 부분만 딱 그림 알아보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대목이에요. 그리고 박접 같은 경우는 여기 껍질만 까듯이 대목에서 이렇게 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절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목이다. 이게 대목인데, 절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이 들어와야지, 대목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부분에 목질부가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박접은 껍질만 까듯이 절접은 목질부가 붙어 있게. 그리고 할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할접 같은 경우는 굵은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에 쪼개듯이 해주고 좀 가는 접수를 양쪽에 끼워주거나 아니면 한쪽에 끼워주거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나와주는 게 할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림과 관련해서 어떤 접목 방법인지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양묘 및 종자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버드나무류처럼 종자 수명이 짧은 것은 상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파가 아니라 채파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상파라고 하는 거 있죠. 상파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몇 입자씩 모아서 전뿌림하는 형태입니다. 종자를 몇 입자씩 모아서 전뿌림하는 형태, 이게 상파입니다. 그런데 채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채파라고 하는 것은 채집하고 바로 파종하는 거. 그게 채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장을 보시면요. 종자 수명이 짧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자 수명을 고려해서 우리는 파종 시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채집하고 바로 파종하는 채파, 그게 버드나무류처럼 종자 수명 짧은 거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종자 수명을 고려해서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종자 수명을 고려해서 파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파종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은 종자의 크기라거나 뭐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종 방식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종 시기와 관련된 이거 이런 게 종자 수명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9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6번 문제 정답 4번이죠. 4번입니다. 먼저 기억 봐주세요. 개벌 작업은 동령 일절이 명성되어서 각종 보육 작업이 편리하다. 이거는 다 맞다라는 거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벌 작업, 모수 작업, 그리고 산벌 작업은 동령님이 형성이 된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 가지 작업하기 제일 편한 것은 개벌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개벌 작업 쪽으로 갈수록 작업은 편하지만 생태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니은 봐주세요. 산벌 작업으로 천연갱신 유도하면 갱신기간이 단축된다가 아니고요. 우리 산벌 작업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모든 것이 천연력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긴 갱신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산벌 작업으로 천연 갱신 유도하면 갱신 기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좀 긴 갱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급 봐주세요. 예비벌을 할 때 작업에 방해가 되는 불량목을 함께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벌 작업과 관련해서 예비벌, 하중벌, 후벌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예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밀립 상태에 있는 성숙 인분에 대한 갱신 준비의 벌채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벌을 할 때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은 중용목과 피암목이고요. 예비벌을 할 때에는 중용목과 피암목이라고 하는 거 벌채하고요. 그리고 형질이 불량한 우세목과 준우세목도 벌채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불량한 애들, 우세목, 준우세목이라고 하더라도 형질이 불량한 우세목, 준우세목 이런 애들 같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종자 발화력이 오래 유지되는 수종은 개발 후에 천연화종 갱신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연결시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발화력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후에 천연화종 갱신하기가 좀 불리하겠고, 발화력이 오래 유지가 되면 당연히 천연화종 갱신 개발하고서 천연화종 갱신 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음, 이거는 맞다라는 것도 무조건 알아봤어야죠. 그죠? 그래서 모수림 작업에서 모수로 남겨야 할 인목은 전 인목에 대해서 본수로는 2, 3% 정도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량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적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수 2에서 3, 제적은 10%. 이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고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기후대별로 분포하는 수종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네 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가시나무, 서어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 서어나무, 가문비나무. 정답은 1번. 그죠? 가시나무, 서어나무, 가문비나무. 얘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봐주세요.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먼나무, 개비자나무예요. 동백나무, 먼나무, 그리고 개비자나무. 동백나무는 난데림 맞아요. 그죠? 그리고 먼나무도 난데림입니다. 동백나무 난데림, 먼나무도 난데림입니다. 그리고 개비자나무는 온대. 개비자나무는 온대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거제수, 신갈, 사철나무죠. 거제수나무, 신갈나무, 사철나무. 예, 이렇게 들어가요. 거제수나무, 신갈나무 얘네 온대. 그리고 사철나무도 역시 온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온대 수종들입니다. 온대 수종들이에요. 그런데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온대 남부와 난대림에서도 분포하죠. 사철나무는 난대림과 온대 남부 여기에서 분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거제수나무와 신갈나무가 온대림이라는 거는 뭐 다 알아보셨을 것이고요.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종비나무, 낙엽송, 구상나무죠. 종비나무, 낙엽송, 그리고 구상나무. 여기 종비나무 한 대, 그죠? 종비나무 한 대. 부상나무도 역시 한 대. 부상나무도 역시 한 대림. 낙엽송 온대. 그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암기로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거 단순 암기가 사실 좀 짜증이 나요. 그죠? 공부할 때 좀 짜증이 나지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는 아마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런 애들 같은 경우 특히 1번 정답 얘네들은 되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정도는 좀 암기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저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5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어요? 소나무에서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얘네 같은 경우는 습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 수종들이 아니고요. 건조 저장 수종들이죠. 건조 저장 수종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봐주세요. 밤도토리 같이 함수량이 많은 전분 종자는 부패하지 않도록 겨울 동안 동결해서 보관해야 한다. 동결하면 안 돼요.
그죠? 밤, 도토리 이렇게 종자 내 함수량이 많은 이런 수종들은 우리가 보호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호저장을 할 때에 겨울철 영하의 저온 조건에서 동결되지 않게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3번 틀렸죠. 그리고 층층나무, 피나무, 신나무, 물풀의 삼나무, 종자를 정선한 후 곧바로 노천 매장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노천 매장 시기, 이것도 우리가 좀 단순 암기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노천 매장 시기와 관련된 사항도 진짜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수종들 보면 층층나무, 피나무, 신나무, 물풀의 나무, 얘네는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노천 매장하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삼나무라고 하는 거, 얘는 파종 1개월 전 노천 매장하는 수종이죠. 그래서 4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종자 정선 후에 곧바로 노천 매장하는 수종은 어떤 애들이 있냐? 단풍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은행나무,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병이 발생하는 생태적 환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우리 보호 파트 11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막 교재 내용을 꼼꼼하게 본다거나 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곰팡이 어떤 조건에서 많이 핀다고 얘기했었어요. 습한 조건에서 곰팡이 많이 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식물초를 균류 침입은 높은 습도보다 낮은 습도 조건에서 용이한 게 아니라 낮은 습도보다 높은 습도 조건에서 용이하다. 이거 그냥 어떨 때 곰팡이가 많이 피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사실 다른 보기들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답 찾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던 것이죠.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림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우리 9번째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하층의 어린 나무 생장에 유리하다. 이게 틀린 사항입니다. 우리 모수 작업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만 남기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싸그리 자르죠. 전부 다 벌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임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종자 발아와 치묘 발육에 불리하다. 종자 발아와 치묘 발육에 불리하다. 이게 모수 작업의 단점이었다고요? 치묘 발육에 불리하다. 그게 뭐예요? 어린 나무 생장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봐주세요. 모수는 당연히 결실, 그리고 비산 잘 되는 수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수 작업 같은 경우 모수만 남기고 싸그리 벌채하는데 벌채는 한 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모수 작업의 장점에 어떤 사항이 있었었냐면 벌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모수 작업의 장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수종 조절이 자유롭죠. 내가 남기는 모수가 종자를 떨어뜨려주고 갱신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나무를 모수로 남기냐, 그거에 따라서 갱신수종 결정, 결국 남기는 모수를 이용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갱신수종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남겨야지. 그러면 그 나무로부터 갱신되는 거.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4번이고요.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진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 그러면 조금 실수로 틀렸겠죠. 그죠? 실수로 틀렸겠죠? 지소고정균인 프랑키아 기초식물로 올시하는 거 정답 1번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콩과 식물은 뭐랑 공생해요? 라이조비움.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애와 공생합니다. 그래서 11번 정답 1번. 이건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과 최종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다섯 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일단 최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우량한 종자 생산하기 위한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인분. 이게 맞는 사항이에요. 이거 우리 교재 그대로 이 문장 써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최종 원조성을 위해서 선발된 우량한 형질 수목 미래목 아니죠? 이거는 수형목. 그죠? 최종 원조성을 위해서 선발된 우량한 형질 수목은 우리가 수형목이라고 하죠. 최종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화분과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 화분과의 수정을 막기 위해서, 외부 화분과 수정 잘 안 되게, 외부 화분과 수정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동중 인분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죠.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원에서는 다른 클론 간의 교배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같은 클론 간의 교배를 차단을 해야죠. 같은 클론들끼리 교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한 클론 주변에 두 줄 정도, 이 열은 적어도 다른 클론으로 둘러싸이도록 배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정답 1번입니다.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파종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13번 문제도 역시 우리 교재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판가리 작업은 일반적으로 눈이 트지 않은 늦은 가을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눈이 트지 않은 늦은 가을 실시한다가 아니고요. 판가리 작업은 일반적으로 서리에 피해가 없는 한 이른 봄에, 서리에 피해가 없는 한 이른 봄에 아직 눈이 트지 않은 시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13번 정답 3번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9번째 파트에서 그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답은 2번 연조 작업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서 바그너의 대상산벌 천연하종갱신 부분에 있는 그림이죠. 이 바그너의 대상산벌 천연하종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일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일형이죠. 그런데 이렇게는 동령이라고요. 이렇게는 동령이에요. 이렇게는 일형이지만 이렇게는 동령이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대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해서 이 대상산벌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가 동령이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벌채할 때 이 정도가 같은 시기에 벌채됐으니까 이렇게가 동령이겠죠? 그리고 벌채하는 시기에 이 정도가 같은 시기에 벌채됐으니까 이렇게가 동령이겠지.
그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벌채하는 시기에 이 정도가 같은 시기에 벌채됐으니까 이 정도가 동령이겠죠.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벌채하는 구역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벌채하는 구역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가 동령이겠구나. 벌채하는 구역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가 동령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갱신된 인목이 좁은 대상의 동령님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벌채하는 구역의 폭이 좁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벌채하는 구역의 폭이 좁은 것을 연조라고 한다. 이 바그너의 대상산벌 천연하중의 20법, 이게 벌채하는 구역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 연조 작업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 정답 2번입니다.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종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10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학명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은 갈참나무죠. 그리고 2번은 신갈나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졸참. 그리고 4번은 굴참나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잎이 긴 타원상 피치명이고 톱니가 침처럼 발달하고 잎 뒷면에 단모, 별 모양 털이 있고 흰색으로 보이고 또 포린이 길게 발달하고 열매 성숙이 2년 소요된다. 이거 전부 다 굴참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두 가지 사항 내용을 몰랐어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개화 당년에 성숙하는 수종과 개화 이듬해 성숙하는 수종 구분만 해도 된다고요. 그럼 개화 이듬해 성숙하는 수종으로 이런 참나무류에 속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개화 이듬해 성숙하는 애들이 상수리 굴참이었잖아요. 상수리 굴참. 그죠? 얘네는 전부 다 개화 당년 성숙하는 애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개화 당년 성숙, 상수리 굴참 얘네만 개화 이듬해 성숙. 이것만 생각했어도 그러면 답 4번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거 두 내용,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15번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학명, 갈참, 신갈, 졸참, 굴참 얘네들 이런 참나무리 학명 정도는 우리가 필수로 깔고 가야 됩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보호 파트 11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산불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염물, 경사, 산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불 연소작용의 세 가지 인자는 연료, 지형, 그리고 기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연료, 지형, 기상 얘네들이 산불 연소작용의 세 가지 인자. 정답 1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보기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4번 내용이 맞으니까 그러면 답이 1번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용기묘와 관련된 부분 우리 교재에서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용기묘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생산된 묘목의 현지 수송과 조림 현장에서의 묘목 운반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용이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이게 용기묘 양성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은 좀 어렵다. 왜냐면 용기를 통째로 옮겨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이게 단점이었어요.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4번 보기도 역시 단점 부분에서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번, 2번은 용기묘 양성의 장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생태 파트, 네 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는 다른 보기들을 몰랐어도 답이 2번이라는 거는 알아보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해 상수는 죽은 유기물이 일정 비율만큼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비례한다. 맞아요. 빨리 분해될수록 분해 상수 값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그럼 1번 한번 봐주세요. 분해 속도가 빠른 경우에 죽은 낙엽 같은 유기물 내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분해 속도가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느린 경우죠. 분해 속도가 느릴 때 죽은 낙엽 같은 유기물 속에 그냥 양분이 그대로 많이 들어있겠죠. 분해 속도가 느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보기는요. 그러면 분해 속도가 빠른 경우라고 한다면 산림 생태계의 양분이 대부분 살아있는 잎목이나 식생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한번 봐주세요. 식생으로부터 낙엽에 의해 유입되는 유기물의 총량을 낙엽층의 유기물 총량으로 나눈 값을 체류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체류기간 또는 체류시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그것도 우리 이 분해상수와 같이 우리 교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 또는 체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낙엽층에 있는 죽은 유기물의 총량을 낙엽층에 있는 죽은 유기물의 총량을 매년 유입되는 죽은 유기물의 양으로 매년 유입되는 죽은 유기물의 양으로 나눈 값, 이게 체류 시간 또는 체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도가 낮은 열대 지역 산림, 이런 곳은 유기물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유기물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이런 열대 지역, 이런 곳은 분해 상수 값이 높은 곳이죠. 그리고 한대 지역은 어때요? 여기는 유기물 분해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분해 상수 값이 낮은 특성 가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대지역 산림이 한대지역 산림보다 분해 상수가 높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벌 작업에 의해 작업되고 있는 동력인분의 작업기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지금 이 문제는요, 굳이 산벌 작업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 파트를 보면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갱신기간과 윤벌기의 정의도 있어요. 갱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성숙목이 벌채되고 새로운 인분이 들어서는 기간, 그게 갱신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딱 봐주세요.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가죠? 원래 있었던 인목이 벌채되고 새로운 인분이 들어서요. 그죠? 원래 있었던 인목이 벌채되고 새로운 인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애들이 벌채되고 새로운 인분이 생긴 이 기간이 갱신기간이구나.
그리고 윤벌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역시 갱신기간과 같은 페이지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언급되는데요. 윤벌기는 그냥 간단하게 살림에서 한 세대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살림에서 한 세대 길이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나번을 봐주세요. 나번 보니까 이렇게 새로 생긴 인물이 이렇게 이때까지 산대. 한 세대의 길이네. 그죠? 그래서 가는 갱신기간, 나는 윤벌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림을 주고 산벌 작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보호 파트 11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이 리지나 뿌리 썩은 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는요. 잣나무의 경우에 나무 밑둥 부분에서 잣나무의 경우 나무 밑둥 부분에서 토양 근접 부분까지 송진이 흘러서 굳어 있는 병증이 종종 관찰됩니다. 그리고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감염된 잔뿌리는 거의 다 죽고요. 감염된 잔뿌리는 거의 죽고 그리고 죽은 같은 굵은 뿌리는 갈색으로 죽은 같은 굵은 뿌리는 갈색의 궤저 병반이 나타납니다. 갈색 궤저 병반이 생긴다. 그리고 자줏빛 날개 무늬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병원균이 뿌리에 기생하면서 뿌리에 기생하면서 뿌리를 썩게 해서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뿌리를 썩게 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 이게 자줏빛 날개 무늬병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이런 증상만 확실하게 좀 알아봤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이런 병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고 교재에서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본 것 같긴 하지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해설을 이미 다 보셨을 텐데요. 카페에 보시면 제가 교재 몇 페이지에 각 문제와 관련된 해당 이론들이 나와 있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페이지 보시고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세요. 네, 20번 정답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막 해설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지방지 시험 보실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7급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며칠 정도 좀 다시 에너지 좀 충전하실 시간을 가지신 후에 공부 시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공부가 막 잘 되진 않거든요. 사람이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하면 결과가 좋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충전하실 시간도 너무 길게 말고 며칠 정도 좀 갖고 그리고 7급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9급만 목표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는 발표가 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가 나왔다거나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